지구가 심상치 않다. 급격한 산업 발달로 인해 발생한 대량의 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가져왔고, 이는 이상기후, 기상이변을 일으키며 지구의 환경을 날로 악화시키고 있다. 사실 무서운 게 이게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변화를 동반한 변화입니다. 지금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는 우리 때에 바로 닥칠 수 있는 이런 위기다라고. 그러나 올해 1월 희망적인 뉴스가 들려왔다. 파괴됐던 오존층이 2040년까지 대부분 회복될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훼손되었던 오존층의 구멍이 곧 메워질 것이라는 소식인데, 오존층을 복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가시적인 성과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금 오존층은 과거 1970년대, 80년대에 비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오존층 파괴가 멈추고 오존 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존층 구멍을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류는 이제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해 탄소 배출 감소라는 하나의 중대한 목표를 세우고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산화탄소 저감. 그래서 아마 RE100 해가지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에너지 전환이 가장 시급하고 급선무로. 기후변화 협약, 이게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실현만 된다면 지구 기후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의 환경. 오존층 보호라는 전쟁에서 승리한 인류는 지구온난화도 극복할 수 있을까? 지구온난화 해결과 환경 보호를 위한 인류의 끝없는 노력에 대해 알아본다.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온도가 상승 중인 지구.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은 지구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지방의 빙하가 수만 톤씩 녹아내리고 있고, 이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구는 인류에게 자연재해를 통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23년 1월 전 세계에 희망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성층권에 존재하면서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자외선 등을 차단해주는 것이 바로 오존층이죠. 유엔은 최근 이 오존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2040년 지구 상공의 오존층 구멍이 상당 부분 메워질 거라는 뉴스인데, 오존층은 지구에게 있어 선크림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로운 자외선을 걸러내어 지구의 생물이 생존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오존층에 구멍이 뚫렸다는 과학자들의 발표는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과 생존 위협의 요소로 다가왔다. 하지만 인류는 오존층 회복을 위해 힘을 쏟아왔고, 올해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지구에 대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다.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말하는데, 지표로부터 약 1000km 상공에 위치하는 두꺼운 공기층을 대기권이라 한다. 대기권은 지구의 산소를 유지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운석 충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대기권은 수직 온도 분포에 따라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어진다. 대륙권은 지상으로부터 10에서 15km 높이로 공기의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날씨나 기후의 변화가 발생하는 층이다. 성층권은 대류 현상이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경로로 쓰이며 오존층이 존재하는 구간이다. 중간권은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구간이고, 열권은 대기권의 마지막 층으로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며 인공위성의 궤도로 쓰인다. 이 중 인류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날씨와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대륙권과 오존층에 있는 성층권이다. 공기 중 화학물질인 오존은 대륙권과 성층권에 존재하며, 그중 성층권에는 오존이 얇게 층을 형성한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은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대 생명체가 진화를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다. 원래는 많은 생명들이 바다에서 살다가 일부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양서류인데요. 이 양서류의 출현은 오존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존층이 없었다면 그 다량의 자외선 때문에 물속에서 자외선을 보호받고 있던 이 생명체들이 육지로 올라오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인 이끼류가 생겨난 것은 오존층이 생성된 이후인 약 4억 년 전. 이후 오존층이 자외선을 거르기 시작하면서 숲을 이루고 생명체의 진화가 이루어져 오늘날의 지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오존이란 무엇일까? 오존이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기체인데, 인류의 생활권인 대륙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대부분 공해나 스모그로 존재하며 인간과 생물에게 해롭다. 공기 중의 오존이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어왔을 때 분해된 산소 원자는 폐의 세포들과 결합해 세포가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폐렴이나 천식, 가슴의 통증과 기침이 심해지는 등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된다. 이렇듯 대륙권의 오존은 인류에게 해로운데, 왜 오존이 모여 만들어진 오존층은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강한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자외선에 의해 산소 분자가 산소 원자로 깨지고, 다른 산소 원자가 또 다른 산소 분자랑 결합해 오존이 생성된다. 이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외선에 또다시 깨지면서 계속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런 작용을 통해 매일 3억 톤의 오존이 생성과 분해를 반복하며 고도 20에서 30km 성층권의 얇은 층으로 존재한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95에서 99%까지 흡수해 지구상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지구의 보호막인 오존층에 구멍이 생겼을 때 인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오존층 훼손은 사람의 면역계와 야생, 농업 등 인류의 전반적인 삶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데, 가장 큰 피해는 동식물 조직의 단백질과 DNA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D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자외선에 직접 노출될 경우 세포가 죽거나 DNA 손상으로 피부암을 유발한다. 오존층이 10% 감소하면 연간 200만 명의 백내장 환자가 발생하고 피부암 환자가 26%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오존층 파괴가 심각했던 칠레 남부 푼타 아레나스 지역에서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 백내장 환자가 크게 늘고 토끼를 비롯한 야생동물의 눈이 실명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캐나다 보건당국은 지난 1998년 새로 발견된 피부암 환자가 6만 2천 명으로 15년 전의 2배에 달하고, 피부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흑색종은 하루 평균 2명이 희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자들은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 증가가 원인이 되어 미국 등지에서는 기형 개구리들이 늘어나고 있고, 해양식물 플랑크톤의 생장이 저하돼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층권은 자외선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 성층권의 온도를 영하 50도로 유지 중인데,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면 온도가 더 떨어지고 대기 대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20, 30년 사이에
이 오존이 기후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사실 남극 성층권이라는 아주 높은 고도에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여기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상층의 제트 기류라는 이 바람을 바꾸고요. 그로 인해서 지표의 기온, 강수량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성층권. 그곳에 존재하는 지구의 보호막 오존층은 어떠한 이유로 훼손되었을까? 기상관측의 국제활동을 관장하는 세계기상기구에서는 1957년부터 체계적인 관측을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는 오존층이 얇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연구했으며 그 원인이 냉장고와 에어컨의 냉매제 그리고 각종 스프레이의 충전가스 등에 포함된 프레온가스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 프레온가스는 냉장고의 냉매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냉매로 사용될 만큼 매우 안정된 화학물질입니다. 이 안정되다 보니까 지상에서 배출된 프레온가스가 사실은 성층권까지 별 문제 없이 수송이 되고요. 성층권에서 아주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탄소, 염소, 불소가 결합된 프레온가스는 성층권에서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 중 염소 원자가 오존과 반응하여 오존을 산소로 되돌리면서 오존의 농도를 옅게 만드는 것이다. 염소 원자 하나는 무려 10만 개의 오존 분자를 파괴하는데 이러한 반응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 오존층에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프레온가스는 한 번 발생하면 약 1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물기 때문에 오존층 훼손을 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85년 영국의 남극조사단에 의해 남극 대륙 상공의 오존층에 생긴 구멍을 확인한 유엔은 1987년 오존층을 파괴하는 100여 가지 물질을 규제하는 협약을 채택하고 1989년 1월에 발효했다. 이것이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다. 이 협약은 유엔 회원국 모두가 합의한 유일한 협약이자 협약에 대한 강제력이 명확하게 지켜진 협약으로 유명하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냉매, 에어로졸 캔 및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의 추진제로 사용되던 CFC-11의 생산과 사용이 2010년 이후 모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다.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에 따라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2년과 2012년 사이 CFC-11의 방출은 약 연간 0.85% 정도였지만 2013년부터 그 수치는 약 0.4%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미국 해양대기청의 스티븐 몬차카 박사 연구진은 2018년 말 이후 대기 중 프레온가스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는데 2018에서 2019년 전 세계 프레온가스 방출량이 이전 수치인 약 7만여 톤에 비해 약 18,000톤 감소한 52,000톤이라고 밝혔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현재까지 5번의 개정을 통해 규제 물질을 추가하거나 규제 물질의 기준 수량 또는 감축 일정을 강화해 왔는데 1987년 이후 오존층 파괴 물질로 지목된 프레온가스 사용이 중단되면서 수소불화탄소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사용돼 왔다. 이 프레온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소불화탄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을 전혀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물질보다도 온실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키갈리 수정안이 체결되면서 이 수소불화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막상 오존층 파괴를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화물질을 찾아보니까 이 대화물질이 사실은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이제는 멈춰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은 2023년 1월 2022 오존층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대기 중 오존을 파괴하는 화학물질인 염소 비중은 1993년 정점 대비 전년의 11.5%로 줄었고
불온 비중도 1999년 정점을 기록한 뒤 2020년까지 14.5%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관측된 남극 오존층 구멍이 2002년 이후 가장 작아졌고, 북극에서는 2020년 봄에 오존층 구멍 크기가 매우 낮은 값에 도달한 것으로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프레온가스 사용량은 현재 99%까지 줄어들었는데,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오존층은 1985년 오존 구멍이 나타나기 전으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유엔은 이번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35년 만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고, 세계 기상기구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도 기후변화 대응에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유엔 총회에서는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일인 9월 16일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오존층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세계 기상기구와 다른 여러 연구기관들이 함께 작성한 오존 감소에 대한 과학적 평가 보고서에는 오존 파괴 물질들의 농도의 변화와 극지방, 중위도 등의 지역별 오존층 현황과 향후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몬트리올 의정서와 그 이후 국제 노력으로 오존층은 천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의정서와 후속 의정서들이 계획대로 잘 준수된다면 전체 오존량이 1980년대 수준으로 회복하는 시기는 남극은 2066년, 북극에서는 2045년대, 그 외 지역에서는 20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는 오존층 구멍을 되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오존층 회복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가속화된 산업 발달로 인한 기후위기는 여전히 인류 생존의 위험 요소로 존재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은 더 빈번히 강력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 파괴가 없는 에너지 사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 중 하나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들 수 있는데,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2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약에 참여하는 195개 당사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탈탄소화를 위해서 세계는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경영 키워드인 ESG를 말할 수 있다. 환경의 E와 사회의 S, 그리고 지배 구조의 G, 이렇게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ESG는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 구조를 추구하는 경영 이념을 말한다. 기업이 발전을 하는데 그 발전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가까이는 2005년, 2006년에 유엔에서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걸 제정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돈이 인류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PRI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책임 투자 원칙을 제정하고 그 기구를 만들고 이때부터 ESG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SG 경영이 화두가 된 건 2020년 11월 국민연금이 자산의 50%를 ESG 이념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본격적인 ESG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경영 전략을 지지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2021년 1월에는 세계 투자자의 주요 투자 원칙에 기업의 ESG 경영이 요구되면서 각 기업은 앞다퉈 ESG 경영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0년 4월에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 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한국전력에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석탄 사업에 계속 투자하는 근거를 밝혀달라는 요구였다. 블랙록은 이미 2020년 1월부터 석탄 사업의 비중이 총 매출의 25%를 넘는 기업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사실상 환경을 오염시키는 석탄 사업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이었고, 네덜란드 연기금은 한국전력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에 소홀하다는 것을 이유로 투자금 800억 원가량을 모두 회수했다. ESG 경영을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된 것이다. 해외 투자자들의 ESG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당국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 기업들에게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G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환경과 관련해 내세우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알리백 캠페인 가입이다. 최근 기업들은 투자자나 고객들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는데,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탈탄소 전략을 수립하고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백은 그 화석에너지 전기를 탄소가 없는 재생에너지 전기로 바꾸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리백 캠페인은 2014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 가능한 전기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인데, 이는 가장 빠르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아리백 캠페인의 대상은 연간 10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나 포춘지 선정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이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알리백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약 400여 곳. 구글, 애플 등을 선두로 가입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215개 회원사는 전체 사용 전력의 45%를 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한국 기업은 2023년 현재 기준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29개 기업이 알리백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29개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주로 가입했습니다. 대부분 반도체나 자동차나 IT 기업, 이런 기업들이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리백은 에너지원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유럽의 그린 텍소노미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협약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세와 같은 제도적 규제를 논의했다. 특히 유럽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 중 하나로 그린 텍소노미를 지목했는데, 유럽의 기업들은 그린 텍소노미 기준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 부과나 영업 제재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는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에게도 같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유럽 태생이 아닌 기업이 그린 텍소노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유럽으로의 제품 혹은 서비스 수출 시 탄소세와 같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시장 진입 자체를 규제한다는 내용인데, 이러다 보니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그린 텍소노미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알리백을 선언한 것이다. 알리백은 캠페인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업 입장에서 알리백 캠페인 참여는 보이지 않는 국제무역 시장에서의 출전권과 같다. 알리백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알리백 경영은 물론 협력사 선정 기준에도 알리백 경영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투자기업에게 강력한 탈탄소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알리백 회원들은 자신들의 어떤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공급망 기업들에게 자신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자사와 계약한 협력 업체에게도 2030년까지 탈탄소를 달성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2023년부터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알리백 가입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 국내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활용은 갈 길이 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지 않은데 2021년 11월 기준 전체 에너지 원별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6.7%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국형 아리백인 K-알리백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국가들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산업계는 재생에너지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이유로 글로벌 기준의 아리백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 아리백을 도입한 것이다. K-아리백은 전기 사용량과는 무관하게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 소비자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하고 글로벌 아리백과 마찬가지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아리백 참여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아리백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글로벌 아리백에 참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도 참여 가능하다. 이 밖에도 장기 계약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재무적인 장점도 존재하는데 그러나 향후 아리백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가 정부가 목표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속도보다 빠를 경우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즉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리백 선포를 미루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기업들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인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아리백을 이행하는 기업들이 늘게 되면 전력 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 기업이 기존 산업용 전력 요금에 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은 아리백을 추진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SG 경영과 아리백, 이는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의 필수적인 움직임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 역시 급속한 산업화가 가져온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친환경 제품 개발과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속적인 환경 보호와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에 위치한 글로벌 화학소재 전문 H사는 고무 및 탄성 소재 분야에서 국내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회사이다. 총 1,500여 종 화합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최근 고기능성과 친환경 바이오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곳의 주력 제품은 차세대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TPV. TPV는 TPE라 부르는 열가소성 수지의 일종으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고무에 가까운 소재이다. 고무의 탄성과 플라스틱의 열가소성을 모두 갖춘 소재로 자동차, 가전, 의료용품 등 적용 범위가 무한한데 특히 TPV는 소재의 특성상 성형이 용이해 첨가제 등의 추가적인 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으며 PVC나 일반 고무 제품에 비해 환경 호르몬과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옥수수나 사탕수수가 55% 이상 함유된 친환경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바이오 TPV 400kg을 완성하는데 평균 300kWh의 전기가 사용되는데 같은 양의 고무를 만들 때보다 전력 소비량이 30%가량 적다. 에너지 소모량이 줄면서
탄소 배출량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석유화학 원료가 아닌 바이오 기반 원료 비중을 높인 것과 기존 TPV 대비 제조 공정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인정받아 한국 바이오 소재 패키징 협회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취득했다. TPV는 쉽게 말해 고무와 플라스틱의 복합물로 고무의 탄성력과 플라스틱의 가공성을 지니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고무 대비 비중이 낮아 자동차의 연비 또는 전비 향상에 중요한 경량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리사이클이 불가능한 고무와 달리 TPV는 리사이클이 가능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부터 수출 기업뿐 아니라 협력사의 ESG 경영 상황까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는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수출 기업뿐만이 아닌 협력사의 ESG 경영 상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이후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ESG 경영은 더 이상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요소인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기업들이 공급망 내부의 ESG 경영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H사의 친환경적인 움직임은 글로벌 기업들의 노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원재료 및 재활용 재료를 적용한 친환경 재료 개발과 친환경 소재인 TPV의 자동차 적용 확대를 위해 자동차사와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재료 개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글로벌 및 국내의 산업 환경에 전제적으로 대응하는 소재의 모습을 재료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으로 타 기업들의 친환경적 행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철도, 자동차 협력사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비할로겐계 난연 소재 개발도 진행 중인데 차량 전장 부품 및 다양한 전기 전자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기존 할로겐계 소재에서 지적됐던 연소 시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발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 타이어 등에서 나오는 폐고무 제품을 활용한 사업에도 나서고 있는데 재활용 소재를 가공해 카본 블랙과 오일 및 충진제 등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재활용된 소재 사용량을 전체 고무 소재 사용량의 15%인 연간 1만 톤까지 늘릴 방침이다. 현재 9라인인 2만 톤 캐파로 운영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한 라인 증설하여 10개 라인으로 운영될 것이며 2.3만 톤 생산량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매년 1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인 22년에는 585억을 달성하였으며 올해는 625억을 달성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섬유 시장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인 데이터 브릿지에 따르면 친환경 섬유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매년 평균 5.5%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스판덱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H사도 친환경 섬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스판덱스는 나일론과 다른 섬유들이 혼합하여 제조되는 고무성 탄성 섬유로 높은 신축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 주로 속옷, 스포츠웨어, 수영복 등의 의류뿐 아니라 자동차 시트 등의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는데 H사에서 개발된 새로운 스판덱스는 옥수수 추출물로 만들어진 바이오 스판덱스이다. 옥수수에서 추출된 원료는 예전부터 일반 섬유를 비롯해 포장지, 화장품, 액체 세제 등에 사용해왔지만 고기능성 섬유 제품의 경우 신축성과 회복력을 갖추기가 어려워 의류에는 적용되지 못했었다. 하지만 H사의 바이오 스판덱스는 1년이 넘는 연구개발 끝에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한편 기존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석유 기반 원료로 만들어진다. 반면에 바이오 기반의 스판덱스는 옥수수 추출물과 같은 생분해성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적고 친환경적이다. 섬유 산업이 전체 글로벌 산업 중에서 네 번째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분류가 돼 있고, 실제 이제 그 요즘같이 빠른 시간 내에 의류를 계속 소비하고 버려지는 트렌드에서 그 대형 의류업체들, 대형 패션 기업들은 그 쓰레기를 많이 생성한다는 운명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점점 이제 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찾는 니즈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화학의 강점, 화학 산업에서의 강점을 활용해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고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취지에서 저희가 제품을 개발해서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 스판덱스 섬유 생산 시 기존의 스판덱스 대비 물 사용량은 39%,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바이오 스판덱스 섬유를 1톤 사용할 때마다 소나무 378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양만큼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바이오베이스 스판덱스는 일반 스판덱스가 사용되는 모든 액티브웨어라든지 운동복, 속옷 등 모든 의류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 기존 스판덱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스판덱스 제품의 특성이나 품질 변화 없이 친환경적인 특징을 부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친환경 원사 제품이라고 자부합니다. 바이오 섬유는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의류뿐만 아니라 전자, 건축, 자동차, 항공 우주 분야에까지 빠르게 활용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기차의 내장재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는 패션 산업에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바이오 섬유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ESG 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기업과 공동으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 중에 있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2050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작년에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가 출범을 하면서 탄소 중립 추진 전략, 그리고 탄소 중립 100대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의 혁신 전략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40%인데 그 4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수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년 동안의 계획인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래서 3월 말 4월 초에 로드맵과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2021년 10월 달에 발표했던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보완 작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저감 등 급변하는 세계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강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우리 정부는 산업부문 탄소 중립 연구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화학, 철강,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4대 탄소 다배출 업종의 대표 기업과 함께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성과를 공유하는 탄소 중립 기술 개발 업무 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정부는 4대 업종의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9,352억 원을 투입해 산업부문 탄소 저감 기술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기술 혁신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 2천만 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 각국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미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5% 감축하기 위해 모든 연방 정부 건물은 탄소 배출 없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2035년까지 모든 연방 정부 소유 관용차를 전기차로 대체하고 2050년까지 연방 정부가 제어와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계약은 넷제로를 준수해야 한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유럽연합에서는 2019년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로 협의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절대량 40% 감축,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목표를 통해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 교통수단의 전기화, 친환경 건축 등의 분야에 대규모 투자 및 정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30년까지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늘리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했다. 유럽 국가들 중 특히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는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나라들이다. 이 중 핀란드는 탄소세를 최초로 시작한 나라다. 탄소세란 화석연료의 배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석탄의 가장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석유와 천연가스 순으로 부과한다. 탄소세로 인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는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는 산업구조 전체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에 있는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향후에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여기에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화석연료 의존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국가 경쟁력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탄소 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강력한 의지는 산업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오고 있는 것이다. 탄소로 인한 기후위기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이다. 인류의 행동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현상들은 지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금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인류세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인류세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지구의 지질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뜻하는데 현재의 지질 시대는 공식적으로 신생대 제4기 홀로세이지만 지구 생태계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들이 축적된 지층에서 이전과는 다른 지구 환경 문제와 지구 생태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 인류세는 인류의 자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류가 지구에 미친 모든 행동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과학자들은 지구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발표된 인류세라는 명칭을 공식화하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인류의 환경 파괴는 지구에 여러 가지 큰 문제를 가져왔다. 지금 이 순간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지방과 산악지대에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2000년대에 들어 북극 그린란드에는 연간 5천억 톤의 얼음이 사라졌으며 고산지대 빙하도 전례 없는 속도로 녹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2100년에는 북극 빙하가 모두 소멸될 것이라 경고했다. 빙하 소멸로 인한 인류 생존 위협은 지구 온난화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온실 효과를 유발해 빙하 소멸을 더욱 촉진시키는데 인류는 지구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인 1.5도씨를 지키기 위해서 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탄소 포집 기술은 인간이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지구 온도 상승을 막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는 동해가스전과 같은 고갈된 가스전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해 추진 중이며 해저 지층 아래 흐르는 지하수 공간인 대수층에 탄소를 포집하기 위한 CCS 기술을 연구 중이다. 인류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막고 회복시켜 지속 가능한 삶이 유지되는 지구를 꿈꾸고 있다.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기후변화는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꾸준히 시행을 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산업화가 만들어낸 환경 파괴는 인류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폭염과 가뭄, 해수면 상승 등 지구는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고 인류는 훼손된 환경을 되돌리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오존층 회복이라는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다. 인간의 오만함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자연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지금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지구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